근무지만 따져도 중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 네. 그다음에 경험을 해도 양자, 다자, 통상 도대체 안 해본 게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경험을 하셨고 다양한 곳을 좀 다니셨는데요. 자, 요즘에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아주 극도로 긴장하고 있고 또 우한에서 또 들어오는 문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동포 영사국장도 하시고 영사대사도 하시고 그때도 굉장히 큰 문제들을 많이 처리하셨는데 우리는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긴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정부가 과거에 사스나 신종 플루 또 메르스 사태 이런 때 이러한 문제들을 잘 처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 주시면은 그렇게 큰 문제로까지 번지지 않고 잘 수습이 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경험을 한 우리 외국과의 관계 또는 우리 외교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외교부로서도 이러한 문제를 처리해 본 경험이 많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도 우리 외교부 후배들이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지만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다른 나라 정부나 다른 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 나라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서 우리 국민 먼저 생각하는 건 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부로서 또는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로서는 늘 이런 일을 처리할 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항상 대외 관계나 다른 나라 정부나 국민들의 입장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해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해결이 되면은 또 우리가 국가 간의 관계는 또 평상으로 돌아가서 우호적인 관계로 다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호 관계가 손상이 되거나 금이 가는 일이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하는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초용사를 하면서 탈북자 문제라는 아주 그 민감한 문제를 그때 아주 잘 처리한 걸로 또 언론 보도가 수많이 나와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하고 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또 미루어 짐작이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예를 든다면 그 전세기를 보내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승인이 안 떨어져서 중간에 외교부가 또 이도저도 못하고 또 양쪽에서 또 비난이나 입장 곤란한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전세기에 대한 승인이 안 떨어진 문제는 제가 그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 비행기가 좀 먼저 다녀오고 우리 비행기가 하루 이틀 좀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런저런 추측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내막이 어떤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비행기가 그 나라 비행기보다 먼저 갔으면은 좋았을 뻔했지만 그러나 하루 이틀 늦었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이틀 늦어진 것 때문에 크게 위험에 처하는 일은 없이 무사히 철수를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평가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동포 영사대사를 이제 영사 업무에 총수로 하셨는데요. 이번에 우한 총영사관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후배들이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후배들이
뭐 제 후배들이고 또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외교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100점을 주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뭐 90점 이상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이런 일을 처리할 때 절대로 마음이 모자르거나 성의가 부족해서 못 해드리는 것은 절대로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을 100%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뭐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네네. 우리 국민들 다 이렇게 모셔서 안전하게 보내고 예. 남아 있는 기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네. 복잡할 것 같았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외교 전선 최일선에 있는 이제 외교관들의 임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숙명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 외교관들은 뭐 그러한 처지에 처하는 것을 뭐 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을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안전하게 피신을 시켜드리고 만약에 빠져나올 필요가 있더라도 외교관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외교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예, 하여튼 뭐 믿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외교안보연구원장 네. 지금 이제 국립외교원이 됐고 외교안보연구소가 됐는데요. 네. 그때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국 외교가 논리나 이런 부분보다는 진영 논리 안에서 좀 움직이는 좀 쉬운 외교를 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피하가 구분이 안 되고 오직 이해관계를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그 잘된 논리, 잘된 외교 그 전략이 엄청난 또 국민들한테 이익과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나라가 많지만 그 외교가 대한민국만큼 외교가 중요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것을 웅변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는 외교가 국가의 발전이나 국가의 번영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교를 해야 됩니다. 외교가 국가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외교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여야가 정쟁을 하더라도 외교 문제를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나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나 외교의 중요성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외교에 그만큼 투자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발전 방향에서 봤을 때 그 외교에 투자하는 것이 가성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적, 물적 자원을 외교에 좀 더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교 전문가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지적 자산, 경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러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면서 좀 굉장히 아쉬운 게 많으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실 굉장히 그 보도도 많이 되고요. 그쪽에서 코멘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워낙 그 권위도 높고 그렇거든요. 싱크탱크에서. 그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제대로 된 외교안보 싱크탱크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저는 제가 외교안보 연구원장을 할 때 외교안보 연구원이 항상 그 싱크탱크 평가를 하면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늘 외교안보 연구원이 1등을 했습니다. 뭐 십몇 년째 계속해서 1등을 하고 그랬는데
원장으로서 저는 그것이 기쁘기는 했지만 네. 나라 전체로 봐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외교안보 연구원은 연구원 이름은 붙어 있긴 하지만은 국가가 운영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데도 제약이 좀 있고 그렇거든요. 국가의 외교정책 방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장을 하고 있을 때도 민간 연구소가 좀 잘해서 외교안보 연구원의 순위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민간 연구소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많은 투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때보다 조금은 나아졌지만 좀 아직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영역에서도 그 외교안보 연구소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좀 해주시고 정부로서도 그런 민간 연구기관의 육성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긍정적인 눈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보면은 외교안보 전략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용을 주고 산다. 이런 개념이 약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어떤 지식이나 견해 이런 것의 중요성 이것이 아직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거고요. 사실 말씀드리면 미국에도 외교협회가 있습니다. CFR이라고. 미국의 외교협회는 뭐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그 외교협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여금 같은 것도 그 민간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굉장히 부러운 측면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외교협회도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뭐 미국의 외교협회, CFR 같은 뭐 그런 단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아직 그 요원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뭐 새로 출발한다는 각오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외교하면 이제 4강 외교에 갇혀 있다. 미일 중러 늘 그 안에 이제 갇혀 있고 또 특히나 우리는 이제 숙명 같은 북핵 문제 이 문제 얘기하다 보면 또 1년이 다 가버리는 그런 와중에 이제 5강 외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도까지 포함해서 인도가 갖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시고 또 직접 또 대사로 가셔서 한인도 관계를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아세안과 또 인도 이 우리한테 외교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우리가 사실은 4강 외교를 중요시하고 4강 외교에 많은 힘을 쏟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4강 외교를 잘 해 나가면서도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의 외교를 등한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막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신남방 정책이라든가 신북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 초기에는 외교 다변화를 외치다가 뭐 북핵 문제라든가 또는 4강과의 문제 이런 거에 매몰돼서 후반기에 가면 흐지부지 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의욕적으로 내걸었던 외교 다변화를 좀 흐지부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과 인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인도 대사를 한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신남방 정책이 좀 아세안에 너무 좀 편중돼 있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가
인구 14억에 육박하는 대국이고 인도의 경제력이 5길 승천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인도하고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엄청난 보탬이 되리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신남방 정책의 대상에 인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정부가 인도와의 관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외교를 추진하고 또 우리 민간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까운 리더 중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다 수상 가까운 것 같은데 총리 어떻습니까? 직접 현장에서 좀 느끼시기에. 인도하고의 관계는 최근에 우리나라와 인도의 관계는 상당히 좋은 관계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정치적 관계만 좋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관계, 즉 경제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가능성에 비해서는 좀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정부나 민간이나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받으시는 질문 같은데요. 인도 사업하기 참 우리하고 어렵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사기꾼들도 많고. 이런 질문들, 물론 뭐 사기꾼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하다 보면 참 어려운데 인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다라고 보는 게 편견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은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에 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도인과 사업을 한다는 것은 외국과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국내에서 사업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죠. 국내에서 사업을 할 때도 얼마나 긴장을 하고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랑 동업을 할 때도 동업을 하게 되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신경 쓰는 것보다는 몇 배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도인들과 사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측면은 뭐냐면 인도인들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도 상인들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사업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도인과 사업을 할 때 인도인을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업 상대라고 생각하면은 오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도인을 친구로 만들고 내 편으로 만들면 그 똑똑하고 영악한 인도인이 내 편이 되면 사업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인도에 진출하는 중소기업 특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인도에 진출하실 때는 좋은 파트너를 선정해서 같이 하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그게 어려운 인도 시장을 뚫고 가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파트너를 선정을 하되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강 대사 중에 양강을 또 대사를 맡으셔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마무리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한일 관계를 보면 야 이거는 넘을 수 없는 벽 같다. 이런 굉장히 좌절감이나 이런 쪽에 빠질 정도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답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는데 또 현장에도 계셔보셨고 또 참사관일 때 계셨고 또 대사로 가셨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일 관계는 우리가 근본적인 인식의 개선이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일본이 옆에 있다는 것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극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일본과 관계를 맺고 외교를 해오면서 과연 우리가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해 왔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반성할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국익이 우선돼야 됩니다. 이것은 국익을 우선시킨다는 것은 항상 우리 주장만 세게 주장한다고 국익이 따라오진 않습니다.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야 되는데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공격해서 양보를 끌어내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의 이해를 얻어서 끌어낼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대개는 일본과 부딪히려는 생각만 했지 일본 사람을 설득하고 일본의 이해를 얻어서 일본의 양보를 끌어낸다는 생각을 별로 많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일 관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들어와 있다는 데는 뭐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서는 절대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없고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자기 반성이 필요하지만 우리도 과연 일본과의 관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처리를 했는지 우리는 반성할 측면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반성을 안 한다 또는 반성의 말을 하고서 금방 말을 바꾼다 뭐 이런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을 볼 때 일본이 정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으로 반성을 해주면 그것이 제일 좋죠. 그러나 70년 동안 여러 상황이 반복이 되어 왔다 하면은 반성을 하고 또 금방 말을 바꿨다 하면은 그것이 일본의 실체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냥 적으로 돌리고 대립적인 관계로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일본에 가지고 있는 실상, 실체를 놓고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을 잘 달래가지고 우리의 이익이 되는 측면으로 관계를 끌고 갈 것이냐. 뭐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가 냉정한 판단과 사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장님 그 제동 부영사 대사 시절에 외교부 출입하면서 오랫동안 또 이렇게 교류를 해왔습니다. 가장 제가 느낀 것은 결단력, 집행력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아주 인상적으로 와닿았고요. 그 정종 회장이 이봐 해봤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외교협회에서도 직접 여러 많은 논의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직접 많은 집행력을 가지고 하신다면은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